뉴욕 증시는 연준이 상당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기로 한 데다 고용 서비스 지표 등이 개선됐지만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됐습니다. 다우는 0.3% 올라 9,802로 마쳤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로 수준인 정책금리를 현행대로 동결키로 결정했습니다. 또 이러한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기업 실적 호재와 미국의 양호한 경제 지표로 하루 만에 급반등했습니다. 금융주도 하루 만에 강세로 돌아선 가운데 영국과 독일은 1.5% 내외, 프랑스는 2% 이상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지난주 원유 재고량이 예상외로 크게 감소했다는 소식에 다시 배럴당 80달러 선을 넘어섰습니다. 금값도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뉴욕 증시가 또 혼조세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우가 상승을 했는데요. 0.3% 정도 올라서 9,800선을 넘긴 9,802로 끝냈습니다. S&P 500도 0.1% 상승해 1,046으로 마쳤고 다만 나스닥이 소폭 떨어지면서 0.09% 약보합을 기록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기대를 모았던 FOMC 정례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역시나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이렇게 낮은 제로금리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것도 덧붙여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 서프라이즈한 것이 없다는 것에 시장은 장 막판 차익 실현을 매물을 좀 내놓으면서 혼조로 끝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 밖에 고용과 서비스 지표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죠. 동양증권증권에서 장영철 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결과가 나왔는데 딱히 새로운 내용이 없었어요. 네, 지난번 FOMC 내용과 좀 비슷하게 그렇게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일단 기준금리 동결도 계속 이어졌던 것 같고요. 일단 시장의 기대치와는 거의 부합하는 그런 수준으로 일단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들도 일단은 좀 최근에 말을 좀 많이 아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나. 예. 좀 속 시원한 그런 대답을 좀 이렇게 많이 바랬던 것 같은데 아마 좀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 일단은 기준금리 동결이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 가장 큰 그 연유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서비스 지표가 좀 많이 개선세로 돌아왔었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실적도 호전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아시다시피 장막판에 일단 카드 악재가 좀 터지면서 일단 시장 자체가 좀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는데요. 그럼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일단 자세하게 좀 일단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제조업 지수부터 시작해 지표 악재 때문에 좀 시장이 좀 많이 좀 위축이 되어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 지표 자체가 일단 전 저점인 한 9,500선을 지금 이제 뚫지는 아직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술적으로 봤을 때 21선을 일단은 뚫고 다시 내려왔는데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보았다시피 일단 21선을 뚫었던 구간이 지금 여러 구간 나왔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최근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을 지금 뚫고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뚫고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최근의 흐름 자체가 일단 지표 악재도 좀 많았었고요. 네. 기업들은 이제 특별하게 실적 호재라든가 그렇게 좀 많이 보이지 않는 이상 일단은 그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던 게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미국에 대한 이게 경제에 대한 회복 국면에 대한 확실한 그 지표라든지 확실한 언급이 많이 없다 보니까 아마 차익 매물이 좀 많이 지금 최근에 좀 실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소위 말해서 손바뀜도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주가가 좀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그 이슈 때문에 좀 주가가 크게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었는데요. 상승하다 이제 악재에 굉장히 좀 민감한 그런 시장이 좀 많이 연출됐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시장은 특별한 그 모멘텀이 없는 이상은 일단 악재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 호재도 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이제 등락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에도 변동성이 큰 장세가 예상이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자 앞서서 미국에서 3분기 GDP가 연율로 3.5%라는 상당히 가장 좋은 그런 수치를 나타냄으로 인해서 이번에 11월 FOMC 회의에서 뭔가 경기 판단을 상향 쪽으로 수정한 내용이 발언이 이제 포함이 된다라든가 혹은 통화 정책 변화가 예상이 됐었는데 결국은 그런 내용도 딱히 없이 그냥 예상대로 제로금리만 동결됐었던 것 같은데 일단 내용을 좀 공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은 일단은 그 기준금리를 동결했던 게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FOMC 연준에서 일단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 자체를 아직까지는 좀 아직까지는 좀 회복세를 좀 보이고 있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아직도 안정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지금 많이 나타내고 있고요. 제로금리를 일단 장기간으로 계속 유지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 경기가 회복세에 있지만은 경기 회복세에 대한 그 경기를 꺾을 생각은 지금 전혀 없다라는 그런 발표자의 의도가 좀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그 연준에서도 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아무래도 아직도 실업이 굉장히 지금 이제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실업이 증가하고 있고 가계 이제 소득들도 굉장히 좀 감소하고 있는 편이고 아직도 증가세를 나타내지 않고 또 가계 지출도 좀 늘고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흐름 봤을 때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서민 계층에 대해서는 지출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편이고요. 가계 자산도 굉장히 좀 많이 위축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쉽사리 이렇게 금리를 올려가지고 경기를 좀 이렇게 방어를 해주지는 아직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기업들도 아무래도 좀 최근에 기업들의 제조업 지수라든지 많이 나타나면서 일단 호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기업들도 아직도 해고자를 좀 많이 인력을 많이 감축을 하고 있는 편이고 아무래도 기존에 쌓아놨던 재고 가지고 일단 많이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적인 신규 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표해서 알다시피 신규 주문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금리 기조를 계속 일단 유지하고 있지 않았나 일단 그렇게 좀 이제 전망되고 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통화정책 기조는 9월 FOMC와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없는 것 같고 중간에 뭐 기관 채권 매입 규모를 당초 2천억 달러 정도에서 1,750억 달러로 줄이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이것 역시 뭐 페니메이나 프레드맥에서 내놓는 채권 물량 자체가 준 것이기 때문에 제발 출구 전략으로 이해하진 말아달라는 뉘앙스를 또 풍기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FOMC에서 결국 이번에 나온 굵직한 내용은 결국 단 하나 초저금리 상태를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라는 부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어떤 증시에 또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줄까요? 일단 초저금리를 일단 상당 기간 유지하겠다는 말은 일단 경기 회복세를 끊겠다는 그 의지가 지금 전혀 없다는 그런 식으로 일단 판단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일단 지금 최근에 나오고 있는 게 일단 호주 같은 경우 금리 인상을 지금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출구 전략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일단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뭐 보면 일단 전문가들이 일단 봤을 때는 일단 FOMC나 미국에서 연준에서는 출구 전략을 어느 정도 일부는 시행을 했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채권 매입도 일단 중단을 시켰고요. 그러니까 연장되는 것도 많이 중단하면서 아무래도 시장에 충격을 덜 주면서 좀 어떻게 서서히 이어가는 방법이었는데요. 일단 뭐 채권이라든지 그런 모기지 쪽 그 매입 자체를 연기를 중단한다든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마감을 하면서 일단 시장에 그때 한 번씩 좀 출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출렁이면서도 불구하고 일단 기준금리를 계속 이렇게 제로금리로 이어간다. 쉽게 말해서 그런 그 채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것은 일단은 출구 전략 쪽으로 판단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그런 쪽으로 가면서 실제로 경기 회복이라든지 민간 경제에 대해서는 그나마 리스크를 주지 않겠다. 그게 아무래도 그 기준금리를 계속 제로금리로 장기간 동안 이어가겠다는 그런 전략 같은데요. 일단 12월 달에도 FOMC 연준이 있고요. 또 뭐 버냉키부터 시작해가지고 연준 은행장들의 일단 발표문이 계속 나타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쉽사리 출구 전략에 대한 언급은 쉽게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시장 자체도 굉장히 좀 최근에 좀 많이 회복이 됐지만은 아무래도 아직은 그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뚜렷한 지표나 뚜렷한 실적 호재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차익 매우라든지 아니면 투자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쉽게 그게 판단할 수 있게 아마 언급으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행동으로는 이렇게 서서히 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좀 글로벌적으로 그렇게 만약에 출구 전략이라든지 금리 상승 쪽으로 이렇게 마음을 잡아갈 때 특히 지금 최근에 보면 달러 약세가 계속 기초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가이터너 재무장관 같은 경우는 달러 약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반발도 좀 많이 하는 그런 입장인데요. 물론 미국을 되게 사랑하시는 분이긴 한데 아마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쉽게 이렇게 언급으로 노출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하는 행동이나 패턴을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자 일단은 뭐 금융위기 때 취해졌던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조치들은 조금씩 걷어들이되 미세적인 출구 전략은 시행하면서 시장의 충격을 좀 완화시키는 쪽으로 연준이 가닥을 잡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출구 전략 힌트는 언제쯤 나올까요? 일단 본격적으로 아마 출구 전략 힌트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글로벌 증시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금리 상향이라든지 출구 전략을 나갔을 때 그렇게 되면 오히려 달러 약세는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까지는 자기들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마 그냥 글로벌 시장 쪽의 흐름을 계속 이어져 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한국 시장은 아직 금리가 상승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출구 전략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고 왔는데 유럽 쪽에서는 그런 게 지금 이제 기미가 계속 보이고 있고요. 일단 뭐 호주는 먼저 일단 진행되고 있는 편이고요. 아마 글로벌 정신 상태가 그렇게 이어지면은 아마 연준도 그렇게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아마 그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시기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이제 유럽 정시라든지 이렇게 발표되는 발표문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행동 패턴이라든지 그런 걸 좀 보면서 아마 체크를 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FOMC가 딱히
호재는 못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악재까지 주는 그런 재료는 아니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뒤에 말씀을 좀 나눠보겠지만 지표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차익 실현 매물이 급하게 나왔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일단은 뭐 카드 악재라고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신용카드 요금 인상률을 제한한다는 그 신용카드 법안이 다 통과되면서 금융주를 위주로 아마 차익 실현이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봤을 때도 일단 신용카드 법안 이게 그렇게 뭐 지수를 그 큰 폭으로 끌어내리기에 이게 맞는 그런 뉴스거리였나라고 좀 싶을 정도로 뭐 의심이 많이 가는데요. 일단 쉽게 말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지금 이제 병동성이 커져가고 있다는 상태죠. 큰 폭의 뭐 호재라든지 호재성 지표라든지 그리고 기업들의 큰 폭의 실적이라든지 그런 시즌이 이제 다 진행하고 어느 정도 이제 좀 조정이 또 올지 않을까라는 그 투자 심리가 아무래도 좀 많이 불안한 게 아마 이런 카드 악재라든지 이런 하나의 그 뉴스거리를 통해 가지고 차익 매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게 아마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끝이 좀 개운치가 않았습니다. 후 약으로 끝이 났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도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자,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표 쪽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고용 그리고 ISM 서비스 지표 이렇게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고용 지표 쪽에서는 민간 부문 고용 감소세가 둔화되는 좀 괜찮은 지표가 나왔죠? 예, 일단 이번 주에 가장 이제 이슈가 될 만한 게 고용 보고서들이었죠. 예, 오늘도 이제 고용 지표가 하나 나왔는데요. 그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전치가 한 25만 4천 개 정도의 일단 일자리가 줄어들 거라고 이제 이전치가 나왔을 거예요. 전망치가 한 19만 8천 개 정도 줄어들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일단 발표치는 전망치보다 약간 좀 하이했습니다. 한 20만 한 3천 개 정도가 오히려 더 줄어드는데 일단은 이전치에 비해 가지고는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이게 그 호재로 좀 작용했던 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증시에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2008년 한 7월 들어서는 7월 이어서 가장 좀 최저치로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간 고용 보고서가 지금 최근에 그 고용 보고서들이 가장 큰 이슈였는데 일단 먼저 뚜껑을 열었던 이 고용 보고서가 그나마 좀 이렇게 호재로 좀 안정적으로 좀 작용했던 게 아무래도 투자 심리에 좀 이렇게 회복에 좀 근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돼 봅니다. 네, 그렇죠. 이번 주 뉴욕 증시에 있어서 가장 큰 변수가 오늘 금요일 밤 우리 시간으로 발표되는 고용 보고서인데요. 그에 대한 힌트를 10월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지표죠. 미국의 서비스 경기를 보여주는 10월 ISM 비제조업 지수 2개월 연속 확장세를 보였다고요? 예, 맞습니다. 일단 ISM 서비스업 지수죠. 그냥 비제조업 지수인데요. 일단 이게 뭐 전망치에 비해서는 좀 약간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했지만 아직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고 일단 이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한 이틀 전에 발표했던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좋은 모습 보였는데요. 일단 서비스업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망치에는 좀 약간 좀 소폭 미치지 못하지만은 여전히 확장 국면에 있다는 게 아무래도 증시 투심에 굉장히 좀 많은 안정적인 흐름을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렇게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50.6이라고 나가고 있는데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자, 좋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밤에는 또 어떤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짚어봐야 되겠네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 일단 오늘 발표될 건요. 일단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3, 4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이 발표될 건데요. 일단은 주간 실업 청구 수당 건수 같은 경우는 이전치에 비해서 일단 전망치가 소폭 이제 감소하는 그런 모습 좀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최근에 좀 나타났는데 일단 실업률 오늘 금요일 날 발표될 실업률을 앞두고 일단 고용 보고서들이 그나마 좀 약간 좀 좋게 괜찮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3분기 비농업 부문 생산성 자체도 이제 생산성은 약간 소폭 감소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의례적으로 좀 이렇게 말이 많게 나가 있습니다. 일단 왜냐하면 최근에 이게 생산성 자체가 좀 이렇게 크게 지표를 많이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건 좀 변동성이 좀 굉장히 좀 커질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3분기 단위 노동 비용도 일단 이전치에 비해서 일단 예상치가 좀 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소폭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은 보일 것으로 일단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상품 시장 동향도 한번 살펴보죠. 금값이 또 사상 최고치를 썼고 유가도 이제는 배럴당 80달러를 또 넘어서는 모습 보여줬네요. 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금리 동결이 가장 큰 키를 쥐고 있었죠. 금리 동결하면서 아마 달러 하약세가 계속 또 지속됐습니다. 뭐 초반부터 달러화는 계속 약세되다가 그냥 금리 동결 이후부터 달러가 계속해서 이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졌던 그런 나타났는데요. 일단 뭐 반대로 상품주가 일단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금값 같은 경우에도 일단 달러 약세 때문에 반대되는 자산 중에 하나죠. 반대되는 안전자산인데 달러가 좀
그 금값이 굉장히 좀 폭등을 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유가도 일단 그 달러 약세 때문에 유가도 좀 그 상품 시장 중에서 굉장히 좀 큰 폭을 했습니다. 일단 3일 연속 상승하면서 한 80달러 선을 일단 해버렸는데요. 뭐 어제 같은 경우 원유 재고 보고서도 일단 이례적으로 발표했는데 일단 이전치가 한 80만 배럴 정도인데요. 어제 같은 경우 재고가 일단 마이너스 한 400만 배럴 정도로 큰 폭으로 일단 재고가 좀 줄어들면서 아마 이 부분도 유가 상승에 좀 일단 기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값 같은 경우는 또 좀 재고치를 갈아 끼웠습니다. 한 그 온스당 일단 한 1,087달러 정도, 1,000달러 이상을 지금 이제 이하를 깨고 내려오고 있지 않은데요. 네. 일단 금값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일단 흐름을 한번 상품주 같은 흐름을 한번 타면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많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시장에서 일단 달러 약세는 기존은 계속 이어갈 거라고 좀 예상을 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도 동결되면서 달러가 언제 반등을 할지가 좀 이제 쉽게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오히려 금값 쪽으로 좀 더 많이 몰리지 않을까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달러 약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대한투자처인 지금 금 쪽으로 많이들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하고 있는 금값이 언제까지 얼마나 올라갈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상품 투자자인 짐 로저스 같은 경우 뭐 5년 내지 10년 뒤에는 온스당 금값이 2,000달러까지 또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을 했더라고요. 예.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지금 액세서리를 사면은 순금을 사라. 그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나중에 저게 보이게도 좋지만 나중에 자산 가치로도 크게 회복될 거란 그런 말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뭐 금테크 해가지고 금 투자도 좀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상품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수 선물로 또 들어가다 보니까 한번 이게 추세를 잡으면 큰 폭으로 추세를 좀 이어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최근에 달러 약세는 계속 이렇게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값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보다 또 이례적으로 일단 금에 대한 펀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금 펀드에 대한 자산이 추가적으로 계속 유입되는 게 아무래도 이게 금시장 자체도 좀 쉽게 깨고 내려오지 않을까, 깨고 내려오는 게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금값이 한번 꺾이려면은 제가 봤을 때 일단 뭐 달러가 일단 강세를 좀 나타내고 다른 위험 자산들이 빨리빨리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방해보는 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품 시장 동향 알아봤고요. 끝으로 유럽 증시 마감도 챙겨보죠. 전일에는 은행 쪽에서 악재가 마구마구 터져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는데 하루 만에 또 급반등했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기업 실적들도 호재가 좀 나타났습니다. 일단 소시에테 제너럴이 3분기 이제 순이익이 한 배로 증가했다는 소식 때문에 한 4.6% 정도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제 같은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의 또 양호한 지표 때문에도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일단 뭐 미국의 ISM 지표 ISM에서 발표된 서비스 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는 게 아마 큰 호재 중에 하나로 좀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은행주들 중에서는 바클레이즈하고 방쿠 산탄데르, BNP 파리바 같은 유럽의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또 크게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전전일에 비해서 좀 약간 반대되는 그런 패턴을 나타냈고요. 그리고 금값이 인상되면서 일단 원자재 관련주들도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소련의 가스 LPG 제조업체죠. 가즈프롬이 한 7% 정도 상승했고요. 그다음에 독일이 7% 정도 상승하면서 일단 흐름을 좀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일단 르노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일단 실적 전망치가 상승을 나타내면서 한 4.1% 정도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달러 약세 때문에 런던에서 구리나 금속 가격들이 상승세가 좀 많이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BHP 빌리턴이나 리오틴토 같은 상품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나타내면서 아마 유럽 증시가 좀 이렇게 상승세로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네, 유럽 쪽도 이제 뭐 상품주 그리고 자동차주까지 흐름이 모두 좋았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동양정금증권 장영철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글로벌 증시 바탕으로 해서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의정부 지점의 최용 대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우리 장이 7일 만에 정말 반등을 오래간만에 해서 1580선에 육박하면서 끝이 났는데 간밤에 보니까 또 뉴욕 증시에서 FOMC는 별게 없었고 막판에 차익 매물이 나온 것이 조금 걸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 전일 국내 증시는 7일 만에 반등하며 30포인트 반등한 157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경기 회복 기대와 더불어 아시아 증시가 동반 상승한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뚜렷하게 강한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이 4일 연속 현물을 순매수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 있겠지만 거래 규모가 크지 않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에 의해 시장의 장중 변동폭이 확대되는 상황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즉 지수가 상승 출발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기술적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외국인의 선물 매도 물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자제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하는 변수는 프로그램 매물입니다. 전일에도 2천억 이상의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출회되었고 장마감 이후 선물이 1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백어데이션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는 금일의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쪽 또 외국인들의 선물 쪽 뭐 볼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어제 제일 큰 우리 증시의 화두는 역시나 7일 만에 반등해서 1580포인트에 육박한 것이 과연 이것이 이제 기술적 반등인 것인지 혹은 향후 그야말로 상승 쪽으로 추세적으로 방향을 틀려고 어제 반등에 성공을 한 것인지 여부였던 것 같은데요. 자, 미국 쪽에서도 혼조를 또 보여서 약간 방향도 애매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FOMC 불확실성은 제거가 되는데 말이죠. 오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전일 증시에서도 나타난 모습이지만 뚜렷한 매수 주체가 없는 가운데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공격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반등으로 발생한 이익을 실현하면서 재차 저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경기선인 1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이 유용해 보입니다. 지난 10월 말경 수급선인 60일 이동평균선을 붕괴시킨 만큼 다음 주 목요일, 즉 옵션 만기까지는 기간 조정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20일 이동평균선인 1530선이 지지선, 60일 이동평균선인 1620선이 저항선이 되는 박스권 장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듯 큰 장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만큼 철저하게 단기 매매에 임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지수 관련 종목보다는 원자재값 상승 수혜주에 대해 분할 매수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이후로 달러는 중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점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을 들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출구 전략이가 거론되면서 금리 인상 가능성 또한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실업률을 비롯한 경제 상황이 빠르게 호전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으로 볼 때 2010년 초반까지는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달러 약세와 원자재 강세 이와 관련한 수혜주를 좀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에 구체적으로 좀 관심을 두면 괜찮을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원자재 관련 주변 상황이 호전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 제가 오늘의 엣지 종목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종목은 고리아연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자재 관련 주변 상황이 호전되는 모습, 그러한 이유로 인해 고리아연의 경우 10월 말 22만 원 선까지 강한 흐름을 보이며 상승했고 지금은 다소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중국 아연 시장 공급 부족으로 인한 아연 값의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달러 약세와 원자재값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4분기 실적 모멘텀은 확대될 것이라 판단되며 지금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삼는다면 투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표가 22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8만 5천 원 선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매수가가 고려 아연의 경우 19만 4천 원, 그리고 목표가 22만 원까지 보셨고 손절은 18만 5천 원 정도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고려 아연까지 관심 종목으로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전망은요. 오늘 신한금융투자의 의정부지점 최용 대리께서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에서는요. 정부가 세종시 계획에 대해 결국 원안대로 가지 않고 수정해서 가겠다라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내년 1월까지는 적어도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했네요. 자, 그리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해서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정부가 2013년까지 무려 1조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핵심 인재 10만 명을 양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건설산업연구원에서 어제 내년도 부동산 시장 전망을 했는데요. 내년엔 집값 그리고 전셋값 모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집값은 4%, 전셋값도 5 내지 6%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끝으로 잘 나가던 현대차, 기아차의 기세가 한풀 꺾일 것 같다라는 뉴스도 한번 다뤄볼 텐데요. 수출 시장에서는 다시금 살아난 미국의 빅3에 밀리고 내수에서는 일본 시장 때문에 내후 외환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의 신경립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로 이제 세종시 문제를 일단 얘기를 해보죠. 어제 정운찬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얘기를 한 다음에 기자회견을 갖지 않았습니까? 네네. 지금 정 총리 세종시 수정 구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요? 네. 이 정 총리는 현재 원안대로는 세종시가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고 보고 세종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합동위원회를 구성해서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관 합동위원회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정부안은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예. 이 민관 합동위원회라는 것은 이 기획재정부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8개 관련 부처 장관들과 또 15명 안팎의 민간위원 등 총 25명 안팎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위원장은 정 총리와 또 민간위원 호선으로 선출되는 민간위원이 공동위원장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일반 국민과 충청권의 의견 그리고 전문기관의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3개월 뒤인 내년 1월에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실무기구인 세종시 추진정부지원단과 실무기획단이 동시에 구성돼서 총리실 차관급을 중심으로 수정안 마련에 나서게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서 이 세종시 원안은 원안보다 실효성에서 발전되고 또 유익해야 한다면서 이 대안의 기준으로 국가 경쟁력과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그리고 해당 지역의 발전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세종시 수정을 공표를 한 만큼 정치권은 물론이고 충청권도 각계에서 여러 가지 논쟁이 앞으로 좀 활발하게 일겠네요. 네, 이 정 총리는 지금 세종시 문제가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라면서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서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겠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 총리가 생각하는 이 세종시 수정 로드맵의 앞날은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네. 내년 1월까지 수정안을 제시를 하려면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정부 세종시 수정안이 미세 조정이 아니라 전면 수정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에 행복도시 건설특별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의 입장은 벌써부터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죠. 이 수정 추진과 원안 곳으로 대립해왔던 여야 갈등은 물론이고 여당 내에서도 계파 갈등 양상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극심한 논란을 부릅쓰고 이 정 총리가 직접 그 대안 마련에 나선 배경에도 지금 상당히 관심이 쏠리고 네. 있는데요. 정 총리는 기존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복합 기능을 갖춘 자족도시가 될 수 없고 또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다는 점에서 행정의 비효율이 야기된다는 점을 이 문제점으로 내세워서 지금 대안 제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계획상으로는 세종시가 인구 50만의 자족도시로 육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대로라면 인구 10만 명을 채우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세종시가 통일 이후에 또 다른 이전 상황을 야기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는 점도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총리가 직접 세종시 해법을 마련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정 총리가 차세대 주자로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이중포석을 깐 것이 아니냐 하는 지금 풀이도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이 총리 지명 직후에 세종시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장본인이 바로 정 총리인 만큼
본인이 직접 돌파구를 찾는 데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다는 그런 지금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 총리도 이제 결자 해지를 하겠다라는 의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 어쨌거나 정부 대안이 확정이 된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아니죠. 이제 확실한 어떤 대안은 내년 1월 돼야 나올 텐데 네, 그래도 밑그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어떤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렇게 예상하는 어떤 유력한 대안이 뭔지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구체적인 안은 나와 있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대안으로 이 자족 기능을 강화한 과학 비즈니스 벨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이름 그대로 기초과학과 비즈니스가 융합된 일종의 기업 도시인데요. 기초과학 연구를 위한 거점 도시를 만들어서 산업과의 접목을 꾀한다는 것인데 지금 뭐 당장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예.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이 정부에 따르면 과학 비즈니스 벨트는 용지 매입과 기반 시설 조성비를 뺀 1차 사업비만 해도 3조 5천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요. 예. 특히 사업이 유치될 경우에는 향후 20년 동안 212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가 발생하는 매머드급의 국책 사업입니다. 현재는 경북도와 대구시 등이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 전문가들은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아니고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을 마련할 대안은 사실상 없다고 보고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바로 세종시의 유일한 대안 아니냐 하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과학 비즈니스 벨트가 세종시로 결론이 난다면 정부가 이 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전환하는 세종시에 어떤 인센티브를 내놓을지가 이제 또 다음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전하는 정부 부처는 최소화하는 대신에 지역 주민들의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그리고 학군 수요까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이 확실한 당근을 내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순수 과학도시로 바꾸기에는 세종시 규모 자체가 너무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일부 관련된 부처는 내려보내면서 이 기업 유치를 통한 그 클러스터를 확장해 나가는 방안이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네. 또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그 인천 경제자유국 이상의 파격적인 인센티브 혜택을 줘서 기업을 확실하게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세종시의 경우 물류 여건 등이 사실상 그 유리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를 상쇄할 수 있을 정도의 파격적인 대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산업계를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해서 제6차 녹색성장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정부가 향후 5년간 녹색 일자리 20만 개를 창출하겠다라는 방안을 보고하기로 지금 예정이 돼 있다고요? 네, 오늘 청와대에서 열리는 녹색성장위원회는 그 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노동부가 녹색 일자리 창출 및 인력 양성 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오는 2013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투입해서 녹색 인재 10만 명을 양성하고 올해부터 5년 동안 20만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는 것이 보고의 요지입니다. 이 정부가 추진하는 이 정책 과제는 이를 위한 그 핵심 녹색 인재 양성과 녹색 일자리 창출 기반 조성 그리고 녹색 직업 능력 개발 확대 등 이 3개 분야의 12개 과제에 달하게 되는데요. 그 우선 녹색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대학별 그 강점 분야를 중심으로 2012년까지 녹색 에너지와 융합 소프트웨어 등 그 13개 녹색 전문 대학을 지원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 신재생 에너지 분야 등 녹색 기술에 특화된 특성화 대학원도 새로 선정이 됩니다. 이 녹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녹색 인력 수급 전망과 고용 영향 평가 제도 등이 도입되는데요. 녹색 산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인력의 과부족 현상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산업 현장 수요 변화에 대응한 인력 공급에 나선다는 것입니다. 네. 또 취약계층의 그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총 300개에 달하는 녹색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방침인데요. 올해는 40개 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녹색 직업 능력 개발 확대를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LED, 또 친환경 건축 등 분야별로 특화된 직업훈련센터를 구축하고요. 전기차 기사나 탄소 배출권 거래사 등 녹색 국가기술 자격 종목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저희 같은 녹색 일자리 창출 외에도 말이죠. 오늘 이 회의에서는 대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추진 계획도 발표가 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예, 그 정부가 내년부터 이 포스코와 SK에너지 등 46개 에너지 다소비 대기업에 대한 에너지 목표 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달성 여부에 따라서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연간 에너지 소비량 50만 톤 TOE 이상의 46개 대기업입니다. 이후로 5만 TOE 이상 사업장 222개는 오는 2011년부터 또 2만 TOE 이상 사업장 423개는 2012년부터 각각 목표 관리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예.
예, 또 이 밖에 그 대형 호텔이나 병원, 터미널 등 대형 건물도 앞으로 이 관리 대상에 포함이 되는데요. 전면 시행에 앞서서 우선 연간 에너지 소비 10,000TOE 이상인 경우 내년부터 시범 적용이 되고 아파트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뭐 공공기관도 오는 12월부터 에너지 목표 관리제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어제 2010년 그러니까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이 나왔습니다. 집값이나 전셋값 모두 지금 올보다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이 된다고요. 어디에서 내놓은 예상치인지요? 예. 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어제 2010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따르면 내년 전국 집값 상승률은 4%에 달하고 전셋값도 5에서 6%나 올라서 올해보다 훨씬 가파른 오름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우선 4%라는 집값 상승률 예측은 과거 2007년과 2008년에 연구원이 내놓았던 전망치 3.1%보다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 집값 상승률 추정치가 1에서 2%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보다는 무려 2배 이상 가파르게 집값이 뛸 것이라는 전망이 되는데요. 네, 그러네요. 네, 이 전셋값 급등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지난 2007년에 2.6%, 작년에 2.7% 오르는데 그쳤고, 이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전세난이 심각했던 올해도 상승률은 3에서 4%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요. 내년 상승률로는 무려 5에서 6%의 성장률이 지금 제시가 돼서 올해보다 훨씬 심각한 전세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땅값도 내년에 3% 정도 올라서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세가 예상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내년에 집값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를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는 근거는 정확히 뭔지요? 네, 연구원은 내년 집값 상승의 변수로는 우선 지방선거의 파급 효과와 또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꼽고 있습니다. 차츰 회복세로 돌아서고 있는 실물 경기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 전망인데요. 이 밖에도 외환위기 이후에 겪었던 집값 폭등의 학습 효과 역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내년에는 그동안 동결됐던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고 또 미분양 아파트의 적체 현상으로 집값이 떨어질 리스크 또한 크지만 이 국내외 경제 여건 등을 종합해 보면은 하락보다는 비교적 가파른 상승에 무게가 실린다는 전망입니다. 특히 지금 주택 수급이 상당히 불안한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내년 6월 지자체장 선거에서 개발계획 공약 경쟁이 벌어질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 집값의 폭등세가 나타날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전셋값의 경우는 주택 수급의 불균형이라는 고질적인 문제에 더해서 이 보금자리 주택의 대기 수요와 재건축, 재개발 추진에 따른 멸실주택 증가 등이 맞물려서 5에서 6%의 가파른 상승세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지구 등의 그 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은 지금 35만에서 38만 가구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그칠 전망인데요. 네. 때문에 그 주택난 해소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금융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또 이 주택 공급량도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 조달 여건이 지속된다면 내년은 물론이고 2011년에 인허가 및 분양 물량도 예년 평균치를 밑돌 수 있다고 연구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후년까지 집값 상승세가 계속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끝으로 자동차 업계 관련 소식 보겠습니다. 금융 위기에도 흔들림 없는 질주를 보여줬던 현대 기아차 이제는 조금 제동이 걸릴 것도 같습니다. 다름 아니라 미국과 일본 때문인데요. 이제 위기 상황에서 좀 움츠러들었던 미국의 이른바 빅3가 살아나고 또 일본 브랜드들도 이제 뭔가 공격적인 행보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주요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점유율은 지금 많이 떨어졌고 또 내수 시장에서도 일본 도요타 등의 호조 속에 지금 주춤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후 외환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이 미주 시장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글로벌 업체들의 회생으로 그동안 누렸던 반사 이익이 사라지고 있고 내수 시장에서도 그 도요타 등의 중저가 브랜드 출시로 이 소나타 등 신차 효과가 제대로 지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 미국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현대차는 지난 10월에 31,005대, 기아차는 22,490대를 팔아서 전년 동월 대비로는 판매량이 각각 48.9%, 또 45.3%의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9월과 비교할 때 예. 전월이죠. 전월과 비교할 때 판매량 증가율은 0.7%에 그치고 있습니다. 네. GM이나 포드 등 미국 빅3와 도요타 등 일본 차의 판매 실적이 전월 대비 상당히 많이 오른 것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 때문에 주요 메이커들의 그 미국 시장 점유율도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9월 16.9%에서 18.2%로 올랐고 포드의 점유율도 9월 15.3%에서 지난달에는 16.3%로 또 GM의 점유율도 같은 기간 20.9%에서 21.1%로 각각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현대기아차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요. 그림 보시면은 8월 8%에서 9월에는 7.1% 그리고 10월에는 6.4%까지 급락을 한 상태입니다. 그 내수 시장에서도 이상 징후가 감지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현대차는 신형 소나타의 돌풍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판매 대수가 전월 대비 3.1% 줄었고 기아차 역시 7.7%나 지금 감소한 상황입니다. 같은 기간에 수입차 판매량이 2% 늘어난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네, 뭐 일각에서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미국 쪽의 MS,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을 중국 쪽에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이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이 같은 상황이 좀 일시적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빅3가 살아나고 일본 차 쪽에서도 공세를 이렇게 강화시킨다면은 뭐 올해도 올해지만은 내년도 자동차 시장 판도도 좀 낙관하기가 어렵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그 현재 내수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발목을 잡은 원인으로는 역시 도요타의 영향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도요타의 경우는 지금 출시 열흘 만에 529만 대를 판매해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요타 효과는 다른 일본차 판매까지 영향을 주면서 내년 이후 수입차 시장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시장에서도 미국 빅3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누려왔던 이 반사이익은 기대할 수가 없게 됐는데요. 현대차는 이 같은 시장 변화에 긴장하면서도 내년에 그 미국 시장 공급이 예정돼 있는 신형 소나타와 투싼 IX의 그 신차 효과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신차가 기대만큼 팔리지 않을 경우 점유율은 더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미국 자동차 시장 회색으로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 GM이 유럽 법인인 오펠 매각을 철회한 것입니다. GM은 최근 그 성명을 통해서 수개월 동안 끌어왔던 오펠 매각 계획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는데요. GM의 오펠 보유는 GM 대우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지금 관심이 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앞으로 GM의 그 글로벌 전략에서 오펠과 GM 대우의 기능이 중복될 경우 GM 대우의 입지가 축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GM의 이번 결정이 GM 대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점점 살아나고 있는 GM. 그러나 우리 현대 기아차 쪽에선 그래도 신차들이 있잖아요. 투싼, 소나타 그리고 기아차의 K7 선전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신경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신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11월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하기로 결정이 됐고요. 또한 이 같은 제로금리 수준을 장기간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 쪽에서는 서프라이즈한 것이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장 막판 차익 실현 매물이 금융주 중심으로 조금 흘러나오는 모습 속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는 혼조로 마쳤는데요. 그러나 다우는 0.3% 오르면서 9,802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장 잘 좀 대응을 하시면 좋겠네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